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평생 여기서 혼자 사셔야 해요.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요양원 정문 앞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듯 홀로 내려놓고 큰아들은 급하게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요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머니를 이곳 요양원까지 데리고 온 걸까요? 하지만 한 달 뒤 큰아들 수철은 어머니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아들의 부인이자 큰며느리인 진숙도 수철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나타난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처럼 요양원에 어머니를 버렸던 큰아들과 며느리가 벌을 받듯 삶이 무너져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수철아,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금방 정리하고 올게요. 아니, 나 뭘 잘못했니? 왜 여기야? 강원도 깊은 산속,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얼어붙은 눈길을 긁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수철, 겉보기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치 짐을 내리듯 한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78세의 노인 오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누빔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디론가 끌려온 사람처럼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철은 어머니의 손에 그 낡은 가방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가방은 오래되어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헤어져 실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수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차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손을 뻗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눈길을 튕기며 멀어졌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녀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의 간판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해맑은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바람에 가려졌다 드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해맑다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구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회복지사 명찰을 단 여자였습니다. 박경아였습니다. 그녀는 영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아는 재빨리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경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영숙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으로 끌려가듯 영숙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외로움, 버림받음, 잊혀짐. 영숙에게 배정된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눈밭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얀 풍경이 얼마나 쓸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경아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금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작은 다이어리,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 한 대. 영숙의 손이 다이어리로 갔습니다. 표지는 갈색 가죽이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태식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그 익숙한 필체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단단했던 그 목소리.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가 혼자가 되는 날이 오면 이 가방을 열어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봐라.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영숙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영숙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철이가 서류를 들고 오면 절대 도장 찍지 마라. 그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이어리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여기에 버린 이유가 단순히 병수발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것, 더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이 낡은 가방, 이 오래된 다이어리,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싸울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철과 그의 아내 이진숙이었습니다. 수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숙은 주방에서 와인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숙이 와인 잔을 수철에게 건넸습니다. 수철은 받아서 단숨에 반을 비웠습니다. 진숙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수철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진숙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 하지만 진숙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로 가득했습니다. 돈. 수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장, 재산처분 동의서, 계좌 권한 이전 신청서, 모두 오영숙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철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도장을 찍을 위치를 짚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진숙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수철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범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철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 후 요양원 방문, 서류 준비, 도장 받기, 은행 방문, 명예 이전 완료.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진숙이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수철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서류를 언제 받아낼 수 있을지, 명의를 이전하면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오직 그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수철이 와인 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진숙도 자신의 잔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마치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에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수철이 불을 껐습니다. 아파트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이었습니다. 양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진숙이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철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어머니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낡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목을 조르게 될 줄을.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철과 진숙이 만들어낸 어둠. 그 어둠은 곧 빛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반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영숙의 방에서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수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던 그 차가운 모습, 돌아보지도 않던 그 냉정한 태도, 영숙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손에 익었습니다. 남편 태식이 살아생전 늘 서재에 두고 보던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영숙은 그 다이어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 다이어리는 영숙에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가방 안에 마치 유언처럼 넣어둔 채로. 영숙은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가 혼자가 되는 날이 오면 이 가방을 열어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봐라.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수철이가 찾아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눈이었다. 영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그런 걸 눈치챘었다니.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숙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철이의 빚 목록. 1차 3천만 원, 2차 5천만 원, 3차 1억. 모두 내가 갚아줬다. 하지만 수철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갚아줬다니.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영숙은 가계부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따로 관리하던 계좌는 알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철이의 아내 진숙도 문제다. 그녀는 보증을 잘못 써서 2억을 날렸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수철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걸 은행에서 들었다. 막았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진숙. 항상 밝게 웃으며 다가오던 그 여자. 겉으론 친절했지만 속은 이랬던 거였습니다. 영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어리 중간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었다. 수철이 이름도 넣었다. 하지만 실제 지분은 영숙 명의로 해뒀다. 수철이가 함부로 못하게. 이건 보험이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족법인? 지분? 영숙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혼자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아들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마침내 영숙은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서류를 들고 오면 절대 도장 찍지 마라. 그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범죄. 남편은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 뒤편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처럼 보였지만 형식이 달랐습니다. 영숙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금고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은행 이름과 지점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 안정금고 274호.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겨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정금고에. 무엇을? 왜? 다이어리를 덮으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걱정,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거짓.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다이어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야간 근무자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도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폴더폰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꺼내 전원을 켜봤습니다.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충전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며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빛.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이 다이어리에 적힌 경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면회실은 한산했습니다. 오래된 소파 몇 개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시든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면회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경아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오늘 아들이 온다고. 영숙은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떠올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오면 절대 도장 찍지 마라. 문이 열렸습니다. 수철과 진숙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정성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진숙이 먼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영숙은 그 따뜻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숙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비닐봉지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과일, 떡. 요양원 음식이 별로일 거라며 직접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미끼라는 걸. 수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숙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 영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숙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떤지, 밥은 잘 나오는지, 밤에 추운 건 아닌지.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진숙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때 수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수철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수철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철은 그 중 한 장을 꺼내 영숙 앞에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철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동안 집안일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요양원 비용도 낼 수 있다.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그 아래에는 계좌 권한 이전 동의서,
부동산 처분 동의서. 영숙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도장만 하나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영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철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숙이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관리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쓰인 거 처분이라는 게 뭐냐? 이전이라는 게 뭐냐? 영숙은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뺏는 거라는 걸. 수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숙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수철이 짜증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믿고 맡기시면 안 돼요? 제가 아들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난 안 찍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숙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정말 여기서 혼자 사셔야 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철도 거들었습니다. 다른 요양원은 더 비싸요. 여기도 한 달치만 넣고 왔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라. 그건 범죄가 된다. 영숙은 다시 말했습니다. 난 안 찍는다. 수철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진숙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진숙도 과일 바구니를 도로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면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옛 휴대폰이었습니다. 충전해서 녹음 기능을 켰던 겁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철과 진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 압박, 거짓말. 모든 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준 무기. 영숙은 그것을 잘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요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박경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영숙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있었다는 걸. 영숙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왔던 것, 서류를 내밀었던 것,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했던 것. 경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설명하자 경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계좌 권한 이전, 부동산 처분 동의. 경아는 이런 서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서류 사본이라도 있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철이 다시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철과 진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혼자 사셔야 해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재산 범죄의 전조였습니다. 경아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매우 심각해요. 혹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라니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경아는 영숙에게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다고. 특히 재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해요. 언제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부하셨다는 것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아는 면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수철과 진숙이 방문한 시간, 머문 시간, 나간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그 옆에 특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요구, 어르신 거부. 영숙은 경아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이 젊은 여자. 지금은 든든한 동맹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아세요?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이어리를 떠올렸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남긴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아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영숙은 다이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경고, 금고 번호, 숨겨진 증거. 경아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그 금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외부 외출 신청 도와드릴게요. 은행 가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 경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이 감옥은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필요하면 외출하실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요. 경아는 즉시 외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는 개인 금융 업무. 날짜는 모레로 잡았습니다. 경아가 직접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경아라는 동맹이 생겼고 계획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금고를 열어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은행 지점, 안정금고
274호. 영숙은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도 몇 개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뭘 남겨뒀는지. 그리고 영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영숙은 경아와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영숙은 손에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아가 운전하는 차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영숙은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컸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겨뒀는지 드디어 알게 될 테니까요. 1시간쯤 달려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은행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경아가 영숙을 부축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금고 담당 직원이 영숙을 맞았습니다. 신분증과 금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꺼내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274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벽면에는 작은 금고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274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영숙은 다이어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영숙은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숫자로 바꾸면 670514. 영숙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영숙과 경아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경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족법인 지분 증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경아가 대신 읽어줬습니다. 오영숙 명의 지분 60%, 현재 시가 약 85억 원 상당.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85억? 그런 돈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니. 영숙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두 번째 봉투에는 토지 매각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산 땅이었는데 몇 년 전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매각 대금 15억 원이 영숙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85억에 15억. 합쳐서 100억. 남편이 말했던 그 100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 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밝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USB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경아가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다. 수철이가 너를 버렸구나.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은 수철이의 범죄 증거다. 불법 대출, 횡령, 명예 도용, 위조. 내가 살아있을 때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아들이라 신고하지 못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아버지로서 신고할 수 없었던 그 마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영수가, 이제는 내가 선택해라. 용서할 것인가, 법에 맡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100억은 돈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다. 경아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경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복사할 수 있나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요청하면 공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영숙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수철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요구했는지, 이 100억 가치의 지분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차 안에서 경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볼 거예요.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하는지. 경아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걸 기록할게요. 영숙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영숙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증거라는 무기. 그날 밤 요양원으로 돌아온 영숙은 방에서 복사본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 모든 대화 녹음, 모든 문자 기록.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숙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위임장 위조 정황. 수철이 3년 전 영숙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임장을 만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걸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 준 것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선명했습니다. 영숙은 그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수철의 다음 공격이 얼마나 빨리 올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밀할지.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철이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진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철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영숙을 마주한 수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소가 없었습니다. 달콤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새로운 서류들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수철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 서류 처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압류 들어갑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조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아가 미리 알려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전체 위임, 포괄양도, 무제한 권한. 영숙이 물었습니다. 압류가 뭔데? 수철은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 안 하면 다 빼앗깁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으니까요. 세금은 이미 다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처리해뒀습니다. 압류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철아.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 수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금은 이미 다 냈어. 압류될 것도 없어. 내가 확인했어. 수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경아가 복사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기 봐. 4명의 계좌. 15억이 있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 수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분 85억짜리. 그것도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다 정리해뒀어. 수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해뒀다는 걸. 수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만든 거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 내 명의로 해뒀어. 이유가 있었겠지. 수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없으면 우리 망해요.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철은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20억이에요. 20억?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우리 집 날아가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졌냐? 수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수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막았어. 은행에서. 근데 넌 어떻게 받았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수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짓은 명백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금고에 남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위임장 위조 정황 보고서. 수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5월, 너 내 도장 가져갔지. 그걸로 위임장 만들었지. 그리고 7천만 원 대출받았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은행명. 수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나를 어머니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수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경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최 형사입니다. 김수철 씨 맞으십니까? 수철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 요청하신 거니 접수됐습니다. 최 형사가 수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산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철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남편이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최 형사가 수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철은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면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경아가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아,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영숙은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틀 후 요양원에 이진숙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철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올 수 없었습니다. 진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선 진숙은 가방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숙이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친아들을요? 영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숙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린 정말 끝이에요. 집도 날아가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진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장 하나 안 찍어주셨잖아요. 그것만 찍으면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도장 찍으면 뭐가 되는데? 진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쏟아냈습니다. 빚 정리하죠. 우리 살려면 어머니 재산 좀 써야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결국 영숙의 재산이었습니다. 효도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영숙은 슬펐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철이 가져왔던 것과 같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진숙이 그것들을 영숙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오늘 다 처리하세요. 안 그러면 말끝을 흐린 진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니 여기서 평생 썩으실 거예요. 한 달치 비용밖에 안 넣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한 푼도 안 낼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버린 거냐? 진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버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안전하게 모신 거죠.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지금 어디 있냐? 진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서요. 어머니가 신고해서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왜 잡혀갔는지는 아냐?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혐의예요. 위조라니. 가족끼리 그게 무슨 범죄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내가 3년 전에 보증 선거. 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서류에는 진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액 2억 원. 그리고 그 밑에는 채무자 야간도주,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2억 갚은 게 누구 돈인 줄 아냐? 진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명의로 불법 대출받아서 갚았어. 그것도 위조해서. 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영숙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진숙과 수철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영숙을 요양원에 보내기 전 두 사람이 계획을 짜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산골에 넣고 서류부터 받자. 도장만 받으면 다 우리 거야. 진숙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편 태식이 미리 녹음해뒀던 겁니다. 아들의 전화를 도청한 건 아니었지만 집에 온 날 우연히 들은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도청이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얘기야. 내 목소리 맞지? 진숙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경찰관도 함께였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진숙 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진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 형사가 서류를 보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 그리고 재산 강취 미수 혐의입니다. 진숙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내세웠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버리지 않아. 진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진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숙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면회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서류. 하지만 결국 손에 넣지 못한 서류. 영숙은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경아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경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게 두었습니다.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철과 진숙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받으며 법정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경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 수철과 진숙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축 처진 어깨. 면회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영숙은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진숙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보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죄는 범죄다.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수철과 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냐? 수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제야 제가 뭘 했는지 알았어요. 진숙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요. 제발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연기인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너희 내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수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날 밤 나 혼자 울었어.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진숙이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 알지? 수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하는지, 내 아내가 뭘 숨기는지.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뒀어. 수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태식이 금고에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야. 읽어봐라. 수철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자 수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철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가족을 배신했다. 어머니를 도구로 봤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지만 법은 공정하다. 법 앞에서 책임져라. 그게 내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이다. 수철은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진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면회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수철과 진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계속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한다. 하지만 죗값은 법이 정한다. 수철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고소 취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이건 너희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법과 너희의 문제야. 진숙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린 정말 끝이에요. 집도 다 잃어요.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감수해야 할 몫이야. 최 형사가 면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경아가 들어와 조용히 알렸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수철과 진숙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잘 살아라. 법의 심판받고 다시 시작해라. 수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미워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영숙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철과 진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철과 진숙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강취 미수, 노인 학대,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였기에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느라 집을 팔았고 작은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수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진숙도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는 법이니까요. 영숙은 더 이상 요양원에 혼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경아의 도움으로 법률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요양원 강당에서 작은 강연을 했습니다. 15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모두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버려졌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찾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법이 저를 보호해줬어요. 어르신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딸한테 도장 찍으라고 압박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상담받으세요. 경아가 그 할머니를 법률 상담센터로 연결해 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읽어서 낯익은 글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속표지를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영숙과 태식, 그리고 어린 수철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철이 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수철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태식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아, 이 사진을 보면 알 거다. 우리가 수철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수철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다. 용서하되 죄는 묻지 마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영수가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낸 양심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다. 그게 내가 내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영숙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영숙은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노인 인권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아가 그 계획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남편이 원했던 거야. 며칠 후 수철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뵐게요. 영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 어느 봄날 영숙은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경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경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온하게, 응, 행복해.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였어. 경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낡은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진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가방이었으니까요. 영숙은 가방 속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무게를.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영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원했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에서 누군가를 돕는 어머니로,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낡은 가방 안에 있던 진짜 보물.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영숙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또 다른 할머니의 상담을 도왔습니다. 그 할머니도 아들에게 재산을 뺏길 뻔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숙은 이제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요양원의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쓸게요.